안녕하세요. 크크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주식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주식은 저기 소목님이나 한국경제 김현석 대기자님이 훨씬 더 좋은 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오늘은 그냥 제가 재밌게 본 영화가 있어가지고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원래 영화에 좀 많이 관심이 있기도 하고 해가지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좀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뷰를 하려고 하는 영화는 박찬욱 감독님의 헤어질 결심이고, 지난주 29일 수요일에 헤어질 결심을 봤어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던 부분에서 되게 얘기할 거리도 있고 해가지고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박찬욱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작품들을 보면은 되게 남성성을 보여주는 서사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되게 여성성을 탐구하는 서사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거는 육체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락강의 정신분석학의 개념을 빌려서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남성성은 질서의 의미에서 신경증자를 말하는 거고, 여성성은 질서를 파괴하거나 질서 이전의 무질서한 세계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의미에서의 도착증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초기작이었던 JSA와 올드보이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이야기를 주도하면서 엉켜버린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는 그런 서사였는데, 친절한 금자씨 때부터 박찬욱 감독님이 여성성의 각성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박쥐와 아가씨에서는 남성들이 여성에 의해서 휘말리고 파괴가 되는 그런 서사를 보여줘요. 이 작품들을 잘 보면은 남성성의 신경증이 만들어낸 도덕과 위선, 질서가 여성에 의해 흔들리고, 여성은 자신을 파괴하면서까지 주도적으로 남성성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는데 성공해요. 락강의 정신분석학에서의 신경증과 도착증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일단 상징계라고 말하는 언어와 질서로 이루어진 인간 사회 속에서 신경증자는 자신의 이름을 파괴하지 않고 언어와 질서의 성취를 통해서 자기 이름의 가치를 갖고 나가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상징계를 지배하는 대타자에 이르려고 해요. 그런데 도착증자는 자기 이름의 가치를 파괴하면서까지 대타자를 만나려고 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언어 질서로는 도저히 대타자를 만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도착증자들은 언어적으로 낙오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착증자들이 아버지라고 말하는 대타자를 부르고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파괴하는 트러블과 분란을 일으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증자는 언어 질서에서 쾌락을 얻지만 도착증자는 언어 질서에서 쾌락을 얻지 못하게 된 불구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은 결국 부모님이라는 대타자를 교무실에서라도 만나기 위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고, 범죄자들은 형사와 판사라고 하는 언어적인 아버지, 대타자를 한 번이라도 만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 보면 돼요. 대표적인 도착증 사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하철 역사에서 소란을 일으킨 한 중년 남성이 있어요. 중년 남성은 자신을 제압하러 온 경찰에게 강하게 저항을 해요. 이 중년 남성은 자신을 언어적으로 강하게 포획해줄 언어 질서의 대타자를 간절히 원하지만, 불행히도 이분은 경찰이라는 대타자에게 인정을 받을 언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더욱 소란을 일으키면서 이 대타자의 관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시민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중년 남성을 언어가 아닌 몸으로써 안아주고 위로를 합니다. 도착증자는 언어의 세계로 나갈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대타자와 타자들이 언어가 무너진 자신의 세계로 들어와 주길 원할 뿐입니다. 중년 남성은 자신을 소외시킨 언어가 멈춘 뒤에야 안정을 찾습니다. 이렇게 언어 질서에서 쾌락을 찾지 못하는 도착증자가 자신을 파괴하는 목적은 대타자를 만나기 위함이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건은 질서와 대타자가 도착증자의 위치까지 무너지는 것입니다. 헤어질 결심은 남성성과 여성성, 그리고 신경증과 도착증을 대표하는 캐릭터로서 혜준과 설의 특징을 설정합니다. 혜준의 직업은 법을 수호하는 형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불면증에 시달리며 거의 하루 종일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해주는 형사라는 점과 항상 끼어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법이라는 언어 질서를 대표하는 대타자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어머니 뱃속이라는 어둠에서 태어났지만 문자를 읽어야 하는 인간 사회에서는 항상 빛과 낮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야훼가 우주를 창조할 때 첫째 날에 태초에 빛이 있으라 였듯이 상징계는 빛과 낮을 필요로 합니다. 거대한 질서란 문자와 기호를 알아볼 수 있어야 존재합니다. 매우 질서 있게 움직이는 자동차와 비행기는 불빛과 차선이 없으면 혼란에 빠집니다. 해주는 스트레스를 매우 받을 때마다 눈을 부릅뜨며 안약을 넣습니다. 그에게 눈은 법을 수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의 상징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달러에는 전시안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해주는 미결 사건을 집안 벽에 전시해놓고 끝까지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준에게 가장 큰 기쁨은 이 세상의 질서를 해치는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설애는 중국에서 밀항선을 타고 한국에 밀입국한 불법 체류자 출신입니다. 시작부터가 법과 질서를 위반하는 인물인 셈입니다. 설애의 직업은 노인 간병인인데 언어적 자격과 성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노동입니다. 상대가 병들고 힘이 없어서 언어적으로 불구인 노인이기에 불법 체류자 출신인 설애가 한국인과 대등해줄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만약 노인에게 자녀가 없다면 운 좋게 노인의 유산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이란 상징계의 계급적 정점에 있는 해준과는 대조적으로 설애는 한국 사회의 질서를 아무리 지킨다 해도 애초에 한국 사회의 대타자와는 이루어질 길이 없는 계급적으로 밑바닥인 여성입니다. 그렇다면 설애는 왜 자기의 본분에도 맞지 않게 해준이라는 한국 사회의 대타자에 대한 욕망을 가지게 됐을까요? 사실 설애는 한국 사회의 대타자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설애의 조부는 항일 독립군이었고 한국의 산이라는 토지, 부동산을 소유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설애의 조부를 잊었고 부동산은 정부에 뺏겼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있으며 추방당할 뻔한 설애를 구제해준 말단 공무원 남편은 설애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이자 언어적 기반도 없는 설애가 한국의 대타자와 연결된 방법은 없었습니다. 해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설애가 해준을 다시 만날 방법은 자기 이름의 가치를 파괴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살인이라는 문제를 일으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해준은 설애가 남편을 죽인 진범임을 알자 설애로부터 떠납니다. 해준을 잃은 설애는 돈이 많고 건강한 증권맨을 만나 재혼합니다. 새 남편 덕분에 해운대의 고층 아파트에서 살지만 그 남편이 번 돈은 깨끗한 돈이 아닌지라 빚쟁이가 수시로 찾아오니 도망 다녀야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고층 아파트에 살아도 한국 사회의 언어 질서를 지배하는 대타자의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설애는 다시 한번 증권맨 남편을 희생양 삼아 해준이라는 진짜 한국 사회의 대타자를 만나기 위해 다시 살인을 저지릅니다. 설애는 언어 질서로는 대타자에 이를 방법이 없기에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면서까지 대타자를 소환하는 전형적인 도착증자의 모습으로 남성성을 위협합니다. 이번에는 미장센적인 측면에서 바다라고 하는 여성성과 산이라고 하는 남성성을 정신분석학과 연결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헤어질 결심에서는 산과 바다라는 모티프가 매우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질서에서 계급성을 과시하는 남성성을 상징하고 바다라는 것은 모든 생명과 인간이 태어난 여성성을 상징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봉우리는 언어 질서로 이루어진 모든 세상을 자기 아래로 내려다보며 지배를 할 수 있는 장소이고요. 바다의 파도는 언어 질서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없는 파괴와 혼란, 무질서를 상징하는 것이라 보면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삶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산에 오를 것이고 누군가가 삶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면 바다에 갈 거예요. 해주는 바다를 좋아하지만 한국의 언어 질서를 지배하는 산봉우리를 상징하고 말단 공무원인 설애의 남편은 산봉우리를 동경합니다. 설애는 바다를 좋아하고 파도 무늬의 벽지로 집을 꾸밉니다. 설애는 말단 공무원인 남편이 산봉우리에 올라 대타자인 척을 하니까 남편을 뒤에서 밀어서 남편의 본래 위치인 산 밑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상징계에 자리 잡은 남편은 고통이 없이 여유롭게 산에 오르지만 상징계에 자리 잡을 수 없는 설애는 산봉우리에 오르자 손바닥이 온통 상처와 굳은 살로 가득해집니다. 반면에 설애는 그토록 되찾고 싶던 조보의 산에서 해준을 만났을 때 해준을 안고 키스를 하죠.
비록 조부의 산을 정부로부터 되찾지는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설애가 꿈꾸던 한국 사회에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자신의 본래 계급에 어울리는 대타자와 하나가 되는 꿈이 실현이 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설애는 혜준과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혜준의 아내는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빛을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직원이고요. 혜준은 자신의 대타자의 지위를 포기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애가 유일하게 혜준에게 언어적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방법은 혜준의 책상 벽에 붙여진 미결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설애의 가장 큰 기쁨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언어 질서를 모두 다 휩쓸어가는 바다라고 하는 자신의 세계로 상징계의 대타자인 혜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헤어질 결심을 보면서 두 영화가 떠올랐는데요. 언어 질서를 지배하려는 신경증자 남자 주인공이 도착증자 여주인공에게 무너지는 이야기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팬텀 스레드가 떠올랐고요. 사회적으로 자기 이름의 가치를 완전히 잃게 된 여주인공이 바다로 되돌아가는 장면은 홍상수 감독의 밤의 해변에서 혼자가 떠올랐습니다. 헤어질 결심은 박찬욱 감독이 락강의 정신분석학을 완전히 이해하고 만들었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캐릭터와 미장센, 서사가 잘 맞아떨어지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락강의 정신분석학은 이미 김기덕 감독이라던가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자기 영화에 즐겨 사용한 학문이기도 해요.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에서도 락강의 세미나 11권이 등장하기도 했었고요. 자, 여기서 저의 헤어질 결심에 대한 리뷰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리뷰에 대한 많은 의견과 좋아요를 남겨주시면 다음에도 새로운 영화를 락강의 정신분석학 관점에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